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책의 제목대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론해가는 과정이 이 책의 전반적인 구성인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연이나 인간들과 상호작용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충돌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데요. 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게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구성을 알고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책 읽는데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일단 이 책의 초반부에는 트롤리 딜레마라는 여러분들 유명한 어떤 철학적 딜레마가 나옵니다. 열차의 딜레마라고도 하는데, 자, 이렇게 열차가 가고 있는데 철로 두 방향으로 철로가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는 5명이 묶여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1명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철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철로의 방향을 바꾸겠냐? 철학적 질문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아주 쉽게 5명을 고릅니다. 5명을 고르는 이유는 1명보다는 5명의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사용하는 정의의 원칙은 바로 행복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들어보신 적 있죠? 공리주의인데요. 보통 이 공리주의는 수치로 표현이 되고 수치가 더 많은 쪽, 그러니까 행복의 합이 훨씬 더 큰 쪽이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1명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러면 이 1명을 선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겠죠. 이런 선택에서 사용되는 정의의 요소는 바로 미덕입니다. 부모님을 구했다 그러면은 가족 연대 의무를 수행하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 사용되는 거는 미덕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총 3가지인데요. 이 5명과 1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쪽을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양심의 가치가 좀 덜 수 있죠. 왜냐면 5명과 1명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결정한 거니까 이들의 자유를 존중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자유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5명과 1명의 가위바위보 대결은 불공평하죠. 5명이 있는 그룹은 5번의 가위바위보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이 거래는 굉장히 불공평해 보입니다. 이 열차의 딜레마에서는 이 가위바위보 거래가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는 게 너무 눈에 띄지만 우리 실상에서 수많은 거래들은 공평해 보이지만 그 숨은 이면에 굉장히 불공평한 거래 조건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라는 정의의 요소를 활용해서 이 결정을 내려도 뭔가 마음속에 불쾌함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죠. 이때 사용되는 정의의 요소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자유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을 구분해내는 게 칸트나 존 롤스의 철학입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다시피 이 책의 구성은 이 트롤리 딜레마를 활용해서 도덕적 질문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린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는 트롤리 딜레마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너무 빠르게 5명을 고르곤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철학적 질문에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끙끙 앓으면서 고통을 받는 게 저는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빠르게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고통받고 고민하는 게 정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리주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는 제러미 벤덤과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자, 일단 제러미 벤덤은 공리가 근본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철저히 계량화, 수치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을 철저히 계량화하고 수치화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실제로 이런 2가지 반박에 부딪히게 됐는데요. 첫 번째 반박은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결정하게 된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가치를 수치화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테러리스트가 있어요. 이 테러리스트를 방치하면은 서울이 날아갑니다. 그럼 테러리스트를 고문해가지고 폭탄이 설치된 장소를 알아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할 겁니다. 이때 공리주의가 작용하는 거죠. 테러리스트의 고통보다 서울 시민의 생명이라는 행복의 총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고문을 해도 된다라는 공리주의적 정의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테러리스트가 어느 정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는 미덕이라는 정의의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를 빼기 위해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테러리스트의 딸을 고문해서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알아낼 수 있다고 칩시다. 테러리스트의 딸은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고문을 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드디어 공리주의라는 철학의 요소가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착한 딸의 고통보다 서울 시민의 행복의 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의 딸을 고문해도 좋다. 그런데 뭔가 찝찝하죠. 이런 식으로 공리주의에는 분명히 반박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존 스튜어트 밀은 지금 즉각적인 행복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의 딸을 고문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서울 시민의 행복의 합이 훨씬 더 커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권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다. 행복의 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쾌락에도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는데요. 고급 쾌락이냐 저급 쾌락이냐가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고급 쾌락의 이 고급 기준이 뭔데?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문화가 좀 더 고급 쾌락에 속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공리주의의 가장 큰 특성인 그냥 행복을 차별 없이 계량화한다는 그것과 조금 멀어지죠. 인권이라는 개념, 인간 존중이라는 어떤 미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는 제러미 벤덤이 조금 더 일관적인 철학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존 스튜어트 밀은 조금 일관적이진 못하지만 좀 더 인간적인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유지상주의자의 자유에 대한 논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효율보다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유시장을 굉장히 옹호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에 일어난 거래는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소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는데요. 이 자기소유라는 건 뭐냐? 나는 내가 소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은 내 자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유지상주의의 논리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박은요. 과연 합의에 의한 거래가 진짜 자유로울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징병제가 도입이 됩니다. 이 징병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돈을 통해 다른 사람을 대리자로 섭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합의로 일어난 거래로 보이죠. 그런데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거래에 응해서 전쟁터에 끌려간 사람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훨씬 더 떠밀려서 전쟁에 나갔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거래가 진짜 자유로운 거래가 맞냐라는 반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거래 자체가 우리가 판매할 수 없는, 거래할 수 없는 어떤 중요한 가치를 판매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거, 식인 합의에 대한 거예요. 어떤 독일 사람이 나한테 먹힐 사람 하고 광고를 낸 거예요. 근데 이 광고에 응한 사람이 있었고요. 서로 합의에 의해서 먹고 먹히는 그런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그 공고를 올린 사람이 법정에 섰을 때 아니 합의에서 일어난 거래일 뿐인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 라고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해요. 자유로운 거래를 모두 인정한다면 이런 사례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거래를 보고 있자니 우리 안에서 뭔가 불쾌한 감정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뭔가 판매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논리는 이 두 가지 반박을 겪게 되고요. 이 반박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선 철학자가 칸트와 존 롤스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칸트와 존 롤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칸트와 존 롤스는 정말 위대한 철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철학자들의 내용을 제가 이 영상에 다 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참조해 보시고요. 좀 더 깊게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철학자들이 쓴 책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칸트는 자유를 굉장히 까다롭게 봤어요. 우리는 자유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칸트는 훨씬 더 까다롭게 자유를 생각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이소에 뭔가를 구입하기 위해 갔어요. 진열대를 걷다 보면은 내가 사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어느새 구입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죠. 이런 경우는 내 자유라기보다는 그 다이소 회사에서 계획한 대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해준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자유는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자유라고 보기 어렵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 자연 법칙 때문에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볼 수 없습니다. 높은 건물 위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공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때 공이 자유롭게 떨어진 건 아니죠. 그냥 중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뭔가 세상에 존재하는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자유보다 자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유와 자율의 차이가 뭔가요? 이 율이라는 글자죠. 율이라는 글자는 규율, 그러니까 뭔가 법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택한 규칙, 내가 나에게 부여한 어떤 법칙에 따라서 행동할 때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칸트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걸 보통 정언명령이라고 하죠. 정언명령, 가언명령 들어보셨을 텐데, 가언명령은 보통 조건이 딸린 어떤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봉사 점수를 얻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을 때는 가언명령에 의해서 행동을 한 거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것이 진짜 옳은 거야 라고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정언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존 롤스의 철학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존 롤스는 자유에다가 평등을 좀 더 더한 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평등을 더했냐면요. 자, 칸트 같은 경우는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자, 순수 실천 이성을 따르자 라고 얘기를 했다면, 존 롤스는 자유롭게 합의한 결과에 따라서 행동을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태어나서 세상에 절여지다 보면은 진정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을 가정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장막 뒤에서 규칙들을 결정한다고 사고 실험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기호도 없고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평등한 원칙에 따라서 법칙을 결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부자에게 조금 더 과세를 하자. 이 법칙은 만약에 우리가 부자가 될지 가난한 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라면 부자는 조금 더 세금을 내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서 온 과세로 인해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더 평등한 선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면 사회가 좀 더 이롭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존 롤스라는 철학자는 자유의 평등을 더한 위대한 철학자라고 이야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우 이 칠판에 얼마 안 되는 문장으로 이 두 위대한 철학자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구성이 이상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훨씬 더 오래전 사람인데 왜 마지막에 등장을 할까?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도 책의 초반부에 이런 구성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하는데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유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여전히 중요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책의 구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의무라는 것은 정말로 없는 걸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무라는 것은 뭔가 이미 결정된 그런 규칙들이 존재하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논하는 철학자들은 이 의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스스로 내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하지 남이 이게 중요해 라고 하면서 강요하는 방식은 자유를 논하는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 미덕 같은 것들이죠. 이런 미덕 같은 것들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미덕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익숙하죠. 여러 가지 의무를 떠안고 살기 때문에 의무라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한 미국이나 유럽 대륙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의무라는 건 정말 없는 걸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죠.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에게서 어떤 중요한 가치를 배워보자는 게 이 책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겠죠. 자,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적론적 사고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목적이라는 거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는, 연기라는 것은 원래 하늘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볼은 땅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으면 땅으로 떨어지는 거다. 과학적이진 않은 이야기죠. 중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사고가 굉장히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 목적론적 사고를 도덕에다가 적용하는 것도 과학이 발달한 이후에는 굉장히 꺼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론적 사고를 도덕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이 목적론적 사고를 이 바이올린이라는 것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바이올린을 가져가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자가 바이올린을 가져갈 자격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최고의 바이올린을 가져갈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이 바이올린의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이올린의 목적은 뭐죠? 아름답게 연주되는 게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려면 이 바이올린의 목적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연주자에게 이 바이올린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목적론적 사고예요. 이 목적론적 사고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우리 이 땅의 시민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목적을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은 이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발생을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공동선의 존재가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칸트나 존 롤스는 이런 생각에 거부하겠지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논리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어떤 가치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뭔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고민해 나가면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트롤리 딜레마 있잖아요. 열차의 딜레마의 답은 5명을 바로 고르는 게 아니라 그 질문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그 시민으로서의 의무, 그 공동선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책 읽어보고 싶어졌다면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